오늘은 대신증권 장기 리서치부에서 글로벌 투자 전략을 담당하고 계시는 문남중 애널리스트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미국 대선 뉴스가 저희 신문에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투자자들께서 이제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이 되냐, 트럼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궁금증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쓰신 리포트를 한번 쭉 봤어요. 했더니 이미 바이든 당선 우세로 보셨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럼 바이든 당선이 이 증시에는 얼마나 악재로 작용을 할지. 바이든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는 부분들이 이제 올해로 놓고 온다고 하면 아마 5월 전후로 해서 좀 시장 변동성을 좀 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때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사실 바이든이 당선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거의 희박하게 봤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큰 핵을 그었던 이벤트가 결국에는 인종차별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이외에는 거의 지지율 격차가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완전히 바이든이 당선 가능성이 높다. 약간 시장에서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죠. 결국에는 불확실성에서 어느 정도 확실성으로 넘어왔으니까 그만큼 증시의 악재 요인은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마 이게 지금 미국의 경제 상황이라는 어떤 특수성 때문에 바이든의 어떤 정책적인 성향이 지금 당장 묻어나진 않을 거다 그렇게 좀 보는 것 같아요. 사실 증시에서 가장 걱정했던 거는 이 바이든 후보가 세제 측면에서 놓고 온다고 하면 트럼프와 달리 기업가 부자 감세를 폐지시키는 그 정책을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지금 현재 미국 경제가 더 안 좋아지는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증시에서 걱정을 했지만 아마 바이든이 최근 들어서 어떤 경기 부양과 관련된 부분들을 발표하는 걸 보면 일단 집권이 된다고 해도 미국의 경제를 부양하는 데 우선적인 과제를 둘 거라는 그런 인식들을 많이 높여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당선된다고 해도 뭐 시장이 생각하는 것만큼 큰 변동성이 오진 않을 거다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법인세 감세 철회가 당장은 아니다 이 말씀이신 거네요. 바이든 후보의 어떤 정책적인 색깔이 묻어나는 시기는 집권 3년차 정도 돼야 그때부터 좀 서서히 색깔을 녹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미국은 2019년도 하반기부터 경제 성장 활력이 떨어지면서 이미 경기 후퇴로 들어갔었고요. 또 이제 내년에 이제 경기 침체에 들어가는 상황이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1년 정도 앞당겨진 거죠. 그래서 이제 코로나19가 종식된다는 전제하에서 놓고 봤을 때 이제 미국은 경기 침체 구간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한 2, 3년 정도는 그 국면 하에서 어떤 불가피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들을 놓고 본다고 하면 바이든이 미국 경제를 살리는데 반대되는 정책들을 바로 꺼내들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바이든 당선 유력되면 이제 미국 증시에서 자금을 좀 빼서 오히려 중국이나 한국 같은 이런 쪽 신흥국 쪽으로 주식 자금 돌려야 된다 이런 의견도 사실 있었는데 그럴 필요까지 없는 건가요? 그러면? 원래는 이제 하반기 때 제가 보는 어떤 자산 선호도를 놓고 온다고 하면 전적으로 미국 에쿼티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혹시 모두 어떤 가격 조정과 같은 증시 충격이 오게 되면 그때를 기회 삼아서 미국 에쿼티를 늘려야 된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는데 글로벌 매크로 투자 환경을 놓고 본다고 하면 가장 핫한 게 달러 약세잖아요. 그러한 달러 약세가 일시적으로 끝날 것 같진 않아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게 좀 지속적으로 이어질 걸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이제 신흥국의 통화 가치가 좀 절상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결국 이 신흥국 금융시장까지 안정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투트랙 전략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미국 자산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신흥국 자산을 가지고 가되 비중으로 놓고 온다고 하면 70대 30 정도로 그 정도로 좀 갖고 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금융위기 때를 좀 생각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양적 완화랑 환율이라는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위기가 찾아오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각국이 할 수 있는 정책들은 자국 통화의 가치를 절하시키면서 수출 증대하려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고 또 내부적으로는 돈을 풀면서 경기 부양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2008년도 때 보면 돈을 풀다 보니까 글로벌적으로 유동성이 너무 풍부해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자금들이 자국 내 어떻게 보면 선진국 내에서 어떤 자산 시장에 투자해서 어느 정도 수익을 확보하다 보면 다시 다른 곳으로 눈을 돌려야 되는 시점이 오잖아요. 그때 이제 신흥국으로 눈을 돌리게 된 거죠. 신흥국가 원자재 시장. 그래서 최근에 금 가격이 급등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징조 중에 하나일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자산 시장을 놓고 봤을 때 원자재 시장 그리고 이제 신흥국 주가가 생각보다 지금보다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다. 그러면 시기적으로 봤을 때 위기가 온 이후에 얼마 정도면 신흥국이나 원자재 시장까지 온기가 퍼질까?
대략적으로 한 1년에서 2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년 결국은 하반기부터는 신흥국 원자재 시장이 많이 좀 반등하는 그런 상황인 건가요? 2008년도랑 올해 코로나19 위기 이후에 어떤 위기 국면을 극복하는 과정을 놓고 본다고 하면 특징이 하나 있는데 과거보다 위기를 극복하는 그 시간의 편차가 좀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아마 올해 하반기 때부터 점진적으로 원자재나 신흥국의 어떤 자산 시장이 좀 좋아지는 모습이 나오고 아마 내년 뭐 상반기, 하반기 때부터는 그런 부분들이 좀 본격화될 수 있는 부분들은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미국 대선으로 좀 돌아와서 바이든 당선 시 달러 약세가 조금 더 심화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일단 저는 바이든이 당선된다고 해도 그 달러 약세의 기조 자체는 크게 바뀌지는 않는다고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달러 약세의 그 바탕이 됐던 원인들이 결국에는 미국이 지금 돈을 많이 풀고 있고 재정 지출을 많이 하고 있는 영향에 기인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바이든 같은 경우에도 당선이 된다고 하면 약간 트럼프하고 돈을 쓰는 용처는 좀 다를 수는 있는데 결국에는 어떤 무상교육 그리고 이제 학생들에 대한 보조금 관련된 부채를 줄이는데 재정 지출을 좀 확대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올해 한 해만 놓고 본다고 해도 지금 재정 적자가 총 3조 달러 정도에 달하거든요. 근데 지금 5번째 경기부양책을 한 번 더 한다고 하니까 그 금액은 더 늘어날 수 없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브레튼 우주 체제가 붕괴된 이후에 사실 달러는 패턴이 있어요. 6년 정도 강세를 보였다가요. 10년 정도 약세를 보이는 패턴이 지금까지 반복이 됐습니다. 근데 2017년도 이후부터 지금은 달러 약세 국면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감안하면 앞으로 2026년 정도까지는 사실 달러 약세 안에 있는 거죠. 앞으로 이제 뭐 바이든이 당선이 되든 트럼프가 재선이 되든 사실 달러의 약세 흐름에 큰 변화는 없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달러 약세가 2026년까지 좀 지속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네. 어느 정도로 좀 심화가 될지 약간 밴드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원달러 환율로 따지면 한 1140원에서 1160원 정도까지는 더 내려갈 수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거고요. 달러 인덱스로 말씀드리면 88에서 90 정도를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환율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달러를 이렇게 쌓아놓고 있다가 이렇게 네네. 투자하는 네. 거면 상관이 없지만 이제 그날 환전을 해가지고 네. 매수를 네. 해야 되는 사람이라면 네. 이제 그 매도의 시기는 달러 약세가 하단을 거의 근접할 때 조금 차익 실현하는 게 유리한 걸까요? 올해 하반기 증시 경로를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올해 이제 전반적인 방향성은 상승이지만 저는 3, 4분기 때 변동성을 가미한 숨고르기 국면을 좀 염두에 두고 있거든요. 그리고 4, 4분기 때는 올라가는 걸 보고 있고. 근데 이제 3, 4분기를 월별로 좀 놓고 온다고 하면 이번 달을 좀 증시에 좀 조정이 좀 크게 올 수 있다. 약간 그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원달러 환율 수준이라고 하면 그동안 좀 고려를 하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 수준에서 사실 달러로 환전해 놓는 거는 밴드 자체가 그렇게 불리한 밴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달 좀 증시에 좀 조정이 오게 된다고 하면 다시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은 또 평가절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좀 환전을 좀 미리미리 해놓고 네. 그 8월에 이제 네네. 증시 조정기가 왔을 때 그렇죠. 그때 조금 이제 주식에 실제 이제 네. 들어가야 되는 더 비중을 늘려야 되는 그게 있는 거네요. 최근 들어서 이제 증시를 얘기할 때 닷컴 버블 시기랑 많이 이렇게 비교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 당시 나스닥 기준으로는 89% 올랐고요. 상승 일수로 따지면 4개월 중반 정도 걸렸습니다. 근데 지금 올해 코로나19 저점 형성된 시기가 3월 중순이었잖아요. 그때 이후로 현재까지 상승률을 놓고 본다고 하면 나스닥 기준으로 지금 58%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상승 일수로 따지면 4개월 정도 됐기 때문에 사실 닷컴 버블 시기에 어떤 상승 일수를 거의 비슷하게 채워가고 있고 그 시기가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사실은 다음 주 목요일 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선물 옵션 만기가 또 겹치는 날이에요. 저도 참 아이러니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저는 이번 달 중순부터 좀 주가 조정이 시작돼서 다음 달 중순 정도까지는 좀 조정 국면이 지속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사실 달러를 가지고 미국 주식 같은 것들을 크게 떨어졌을 때 좀 매수를 해 놓으시면 올해 4, 4분기 때 미국 주식들이
오히려 3, 4분기보다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바탕에는 오늘 얘기를 드리고 있는 미국 대선에 대한 어떤 차기 행정부의 기대감이 반영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하반기를 놓고 봤을 때 이번 달을 어떻게 보면 좀 투자를 한다고 하면 투자를 할 수 있는 어떤 좋은 시기가 오는 달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금리 얘기를 조금 넘어가 볼게요. 이제 바이든 당선 시 금리 인상 여지가 더 높다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바이든이 만약에 당선이 된다고 하면 패드에 대한 압박의 강도는 많이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다만 이제 이 바이든이 그 행정부를 집권하게 되면 결국 경기 부양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당장 어떤 금리 인상과 같은 정책을 꺼내들기는 어려울 겁니다. 일단 경제가 안정되어야 되니까요. 앞으로 향후 미국의 어떤 인플레가 올라가는 부분들을 반영하거나 크레딧 코스트가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고려해가지고 어떤 금리 정책에 대한 변화를 이 패드의 어떤 자체적인 내규를 가지고 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룸이 커지기 때문에 오히려 트럼프보다는 바이든 때가 금리 정책을 여력이 더 자유로워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바이든 집권 2년 이전까지는 그래도 이제 금리 기조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이 어떤 완화적인 기조를 계속 갖고 가지 갑작스럽게 금리 인상 정책을 꺼내들긴 어렵다 그렇게 좀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2016년 대선을 생각을 해보면 그때도 힐러리가 트럼프 대비해서 더 우세하다라는 게 계속 나왔다가 결국 막판에 뒤집힌 거잖아요. 네. 이럴 가능성이 이번에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재현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저는 힐러리와 지금 현재 바이든 후보 간의 어떤 국면을 놓고 봤을 때 약간 당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힐러리가 당선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가 세조 미만의 백인 노동자층을 공략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결과죠. 그게 사실은 이제 미국의 독특한 선거 방식 때문에 이런 우세를 더 미리 점칠 수 있는 게 있는 건데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선거인단 확보 차원에서 바이든이 우세하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사실 미국은 간접 선거라서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50개 주, 이제 538명에 달하는 선거인단을 통해서 대통령을 뽑는 구조로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선거인단이 분포되어 있는 미국 주별 현황을 놓고 본다고 하면 러스트벨트, 예전에 이제 쇠락했던 북동부 지역의 공업 지역의 선거인단의 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 지역만 잘 공략을 해도 대선에서 승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의 투표수가 높게 나와야 당선이 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의 투표수가 많이 나온다고 해도 선거인단의 투표수에서 불리하게 나온다고 하면 질 수밖에 없는 게 미국의 대선의 어떤 특징이라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러스트벨트 쪽 관련해서는 사실 트럼프보다 바이든이 우위차이할 수 있는 부분들이, 트럼프는 사실 그 미국 최대 도시 뉴욕에서 그 부유한 층의 자제로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생활한 이력이 있는 반면에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러스트벨트 지역 내에 있는 강산촌이라는 백인 노동자 계층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계층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제 바이든을 더 트럼프보다 더 우세하게 보는 이유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538명 중에 이제 270명 이상 이제 선거인단 확보하면 이기는 거잖아요. 1938년도 이후에 이제 미국의 평균 대통령의 그 지지율이 53% 정도였는데 이미 바이든이 50%를 상회하면서 그 수치에 근접을 했기 때문에 이미 시장에서는 이제 바이든이 당선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던 거고, 이제 오늘 확인된 이제 매직 넘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한 어떤 시장에서의 우세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이제 종지부를 찍어주는 어떤 최근 데이터 정도로 좀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막판에 뒤집히기는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 트럼프 때부터 이제 미중 갈등이 첨예해졌는데 이제 코로나 이후로 소위 신냉전 시대라고 하죠. 이게 더 심화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신냉전 시대를 쉽게 요약하면 밖으로는 미중 갈등, 안으로는 큰 정부, 이 현상이 더 심화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자산 시장에는 어떤 방향성을 만들어낼지. 미국의 양당 체제의 역사를 좀 봐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1929년 대공황 이후를 놓고 본다고 하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1932년부터 집권한 루즈벨트 대통령이 지금의 어떤 민주당의 진보주의 색깔을 만드는 당사자였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케인주의적인 어떤 경제 사상과 또 이제 개인의 어떤 자유와 책임을 좀 강조하는 문화가 있고, 되도록이면 애교 관계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약간 그런 문화들을 추구하는 게 공통점이거든요. 반대로 이제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이건 행정부가 지금의 공화당의 어떤 보수적인 색깔을 만든
대표적인 정권이었다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시장 방임주의적인 색깔, 그리고 이제 어떤 개인의 자유보다는 어떤 사회의 안정과 통합 좀 중시하는 부분. 근데 애교 관계 부분에서는 민주당하고 좀 동일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양당의 색깔을 놓고 봤을 때 분명 자산 시장에 영향을 주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업 측면에서 놓고 온다고 해도 이제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어떤 보수주의 색깔이 에너지, 소재, 산업재, 약간 국영재 업종 쪽으로 좀 묻어나기 시작을 했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진보적인 색깔들이 IT나 헬스케어 쪽으로 묻어나기 시작하면서 양당을 얘기하게 되면 각각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가 양분된다. 그게 이제 기존에 알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죠. 근데 이게 좀 달라졌어요. 오바마랑 트럼프로 넘어오면서 사회적인 변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코로나19로 비대면이라는 부분들이 문화적으로 확산되다 보니까 이제 정권하고 상관없이 앞으로도 트럼프가 재선이 되든 바이든이 당선이 되든 섹터에서 놓고 본다고 하면 IT와 헬스케어는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사실 민주당 공화당의 이제 외교 정책에 큰 차이가 없을 걸로 얘기하셨으니까 한마디로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이 미중 갈등 첨예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트럼프와 바이든이 공통된 정책 기조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다만 그 기조에 대한 방식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투자적인 어떤 대중 제재를 하는 스타일이고요.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동맹국과 같이 대중 제재를 하는 약간 스타일이 좀 다른 부분들이 분명 있죠. 그게 사실은 한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트리키한 부분이 될 거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맞아요. 왜냐하면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으로 되어 있는데 또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연관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좀 결정을 해야 되는 약간 시점이 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오기 전에 해야 될 게 어떤 수출 시장에 대한 다변화가 가장 중요한 거죠. 또 사실 경제적인 부분을 놓고 본다고 해도 중국보다는 미국의 영향권 하에 여전히 있는 게 한국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에 대한 어떤 수출 비중을 좀 줄이고 다른 타 국가로 비중을 늘리는 어떤 수출 교육국의 다변화가 좀 절실히 필요하다고 이렇게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신냉전 시대에 미중 갈등이 첨예해지고 이러는 게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대중 무역을 많이 네. 하는 수출업체 같은 경우는 타격을 볼 수 있는 건가요? 근데 이제 이 신냉전 체계라는 것 자체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서서히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단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렇게 좀 보는 거고, 2018년도 G2 간의 이 통상마찰로 시작된 무역 분쟁이 극대화됐던 시점은 사실 그 영향권 하에서 증시도 많이 움직였죠. 사실은 주가도 많이 하락을 했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시 재점화되고 있지만 증시를 놓고 봤을 때는 그 영향이 그렇게 크게 미약한 정도로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면마다 좀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캐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신냉전 시대의 승자는 미국으로 네. 보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크게 4가지 정도로 좀 보고는 있죠.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경제력 규모나 군사력 규모. 지금 당장 중국이 미국을 압도할 만한 규모를 갖고 있지는 않죠. 대략적인 균형점은 2030년 정도 돼야 GDP 규모도 좀 상회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정도로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해도 선진국 대열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국민들의 문화적인 의식 수준 같은 것들, 그리고 어떤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낼 수 있는 어떤 잠재력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법치 같은 게 잘 지켜지고 있는지, 사실 이런 부분들은 정량적으로 이제 잣대로서 이렇게 잘 체크가 되는 부분들은 아니잖아요. 그 변수들 중에 중요한 거는 결국 새로운 어떤 시장을 태생시킬 만한 혁신적인 기업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1인당 GDP 규모 자체가 높은지, 이게 사실 그게 가장 선진국이란 잣대로서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중국 입장에서는 달성하기가 좀 어렵다고 하는 부분.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첫 번째 얘기로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중국이 내부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내부 문제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결국 대외적으로 미국과의 어떤 관계를 적극적으로 가지고 갈 마음이 없다는 거죠. 사실 1대1로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주변국들의 부채가 늘어난다 보니까 지금 이제 계약 해지나
협상을 다시 하자는 요구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중국이 지난해만 해도 6% 성장을 했지만 올해 1%대로 앞자리 숫자가 바뀌잖아요. 이 얘기는 지금 현재 그 중국 내부의 어떤 경제 경착륙 우려가 상당히 높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내부의 어떤 경제 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놓고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과 더 싸울 여력이 없다는 부분을 두 번째 이유로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미국이 과거 위기 국면에서 기타 선진국 대비해서 빠르게 경제가 회복했고 증시 또한 빠르게 회복했다는 부분들이 항상 반영이 됐거든요. 그렇게 됐던 이유가 결국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매년 꾸준하게 R&D 투자를 하기 때문에 생산성이 계속 높게 유지가 됩니다. 네 번째 이유는 이 혁신적인 기업이 많다는 거예요. 올해 보스턴 컨설팅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세계 50대 혁신 기업들 중에 25개가 미국 기업입니다. 앞으로도 어떤 시장을 견인할 수 있는 산업을 만들고 기업들이 많이 포진할 수 있는 국가는 미국이라는 나라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이 네 가지 이유로 인해서 앞으로도 미국이 중국을 제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죠. 신흥국 안에서도 중국보다는 오히려 이제 베트남, 인도, 한국을 좋게 보시는 것, 그러니까 맞닿아 있네요. 중국 경제에 대해서 좀 중장기로 봤을 때 이러이러한 허들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중국 안 좋게 보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7월달 중국 증시가 급등하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다들 중국에 투자해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작년부터 중국 투자는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구조적인 부분들을 좀 먼저 봐요. 중국이라는 나라를 놓고 봤을 때 어떻게 보면 과거 생산기지의 역할을 해줬던 국가잖아요. 근데 요즘 들어서는 자본 비용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최저임금도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토지 가격도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노동시장을 놓고 본다고 하면 생산 가능 인구도 좀 줄어들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예전만큼 생산기지로서의 어떤 매력이 있진 않다는 점이 첫 번째 이유로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두 번째는 중국이 항상 어려워지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내수 주도의 어떤 성장을 하겠다고 주창을 많이 하는데 사실 이 중국의 자산 시장을 놓고 봤을 때 이 1990년도 초반에 상하이에서 주택제도 개혁이 있었어요. 중국인들도 집을 소유할 수 있게 됐던 거죠. 근데 그때 자기 집을 마련했던 사람과 마련하지 못한 사람 간의 차이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중국 사람들 간의 빈부격차가 많이 커졌습니다. 지금 중국 전체 인구 중에 절반 이상이 농촌 인구예요. 근데 농촌 인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득이 도시 인구 대비해서 좀 정체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구조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중국을 좀 투자하기는 좀 꺼려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사실 중국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관련된 산업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의 어떤 내수와 관련된 대표 기업 투자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하시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죠. 다만 그 시기를 놓고 봤을 때는 지금은 아니다. 9월 정도가 지금보다 조금 더 싸게 중국에 투자할 수 있는 시점이 올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때를 상당히 공략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는 거죠. 9월에 한마디로 미중 갈등이 극도로 첨예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왜 9월이에요? 예, 맞아요. 그 G2 간의 갈등이 격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분명. 왜냐하면 미국 대선의 일정을 놓고 온다고 하면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는 9월 말 TV 출연을 통해서 이렇게 대선 후보들 간의 어떤 논쟁이 시작될 때 시작이 되는데 아마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지지율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9월달 접어들게 되면 이 중국의 어떤 약점을 가지고 상당히 강경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지금 중국이 코로나19 이외에도 이 감염병의 확산이 좀 속출하고 있어요. 어떤 감염병? 흑사병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 대도시 이외의 어떤 지방의 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감염병이 좀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린 이유가 지금 중국 증시가 7월 달에 급등했던 이유가 사실 심리 지표가 너무 잘 나왔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3, 4분기를 놓고 봤을 때 8, 9월 달 지표는 전월 대비해서 좀 개선폭이 줄어들 겁니다. 또다시 경기가 과연 좋아질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놓고 저는 이제 주가가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9월 달을 지금보다 밸류에이션을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최적의 시점으로 좀 보고 있는 거죠. 각각의 정책 수혜주를 좀 따져보면서 네. 하반기 미국 주식은 어떤 종목으로 좀 가져가야 되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이든이 당선 유력한 상황이긴 한데요. 이 정책 수혜주로 어떤 것들을 좀 눈여겨봐야 되는 건지. 어느 후보가 될지는 몰라요. 근데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주안점을 뒀던 정책들이 세제 감면, 인프라 투자에 주안점을 줬죠. 결국 이제 수혜를 받았던 섹터들이
뭐 에너지, 소재, 산업재, 금융 정도로 좀 압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거, 또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IT나 헬스케어, 소비나 뭐 그리고 이제 신재생 이런 것들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이든의 공약을 놓고 말씀 먼저 드릴게요. 일단 애교적인 부분들을 놓고 온다고 하면 좀 젠틀한 부분들이 좀 보이잖아요. 애묘적인 부분에서도. 그래서 약간 절제된 질서주의가 애교적인 측면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바이든 후보의 정책 색깔이라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교육도 중요하죠.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교육 시장 내도 경쟁을 해야 된다는 논리로 접근했지만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무상교육을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경 부분도 중요하죠.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통적인 어떤 화석연료를 이용한 산업들에 대한 중시하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 에너지 내에서도 기후와 관련된 부분들을 상당히 중시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바마 때 이 신재생 에너지가 좀 핫하게 시장에서 붐을 일으켰다가 사실 트럼프 집권 때는 그렇게 빛을 발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바이든이 만약 당선된다고 하면 다시 또 신재생 에너지가 시장에서 좀 붐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장 좀 눈여겨봐야 되는 정책이라 그렇게 좀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제 측면은 결국 기업가 부자 감세를 폐지하는 쪽에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을 놓고 온다고 하면 이제 섹터 측에서 접근하는 것보다는 이 정책은 이제 증시의 어떤 변동성을 유발하는 데 영향을 주는 부분. 근데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미국 경제가 코로나19 위기를 대응을 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결국 경기 부양을 최우선적 과제로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바이든 후보가 집권하게 되면 이 정책을 바로 녹이진 않을 거다. 그래서 집권 3년 차 이후부터는 자기 색깔을 주장할 수 있지만 그 이전까지는 좀 이런 시장에 친화적이지 않은 정책들은 최대한 좀 덮어둘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특히 태양광, 우리도 국내도 태양광 업체들이 있는데 좀 수혜를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하나그룹이 또 태양광 산업을 또 주력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룸은 좀 있는 것 같고요. 유망 포트폴리오를 좀 이제 꼽아 주셨는데 네. 좀 구체적으로 종목으로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일단 이제 종목은 사실 시장에 많이 알려진 종목들이 앞으로도 수혜가 가능하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상반기 때 동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미국 주식을 보니까 결국에는 테슬라, MS, 아마존, 엔비디아 이런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앞으로도 좀 유망한 기업이라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는 미국 주식에 접근할 때 컨셉 자체를 코로나19가 갖고 온 어떤 비대면 문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봤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본다고 하면 사실 MS, 아마존, 비자 그리고 이제 사실은 비대면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이 커지게 되면 5G와 관련된 데이터 사용 용량이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 거기와 연관된 어떤 데이터 센터 그리고 데이터 센터를 연결해주는 인프라 관련된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좀 봐야 된다고 좀 보고 있죠. 근데 이제 저는 조금 더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들이 결국 코로나가 가지고 온 변화가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4가지 정도 컨셉을 가지고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코로나가 가지고 온 변화라고 하면 가장 크게 떠오르는 게 집에서 이제 유튜브 많이 보는 거죠. 그쵸. 넷플릭스 많이 보는 거죠. 사실 격리라는 부분들이 하도가 됐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은 쉽게 벗어나진 않을 걸로 좀 봐요. 그래서 이 비대면과 관련된 어떤 격리가 가지고 온 변화가 크게 4가지 정도로 좀 보고 있는데 첫 번째가 트라우마죠. 트라우마. 집에만 계시니까 어떠셨어요? 싸워요. 그죠. 이 부부시면 남편하고 좀 많이 싸우시거나 네, 좀 힘들어요. 답답하지 않아요? 집도 작고 답답하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좀 스트레스 받으면서 우울증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이 우울증 때문에 트라우마라고 좀 얘기를 드리는 거죠. 결국에는 건강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집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컨슈머 헬스케어나 건강 뭐 이런 것들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홈. 말씀하신 것처럼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사실은 감염병을 속도를 좀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 그냥 집에 머무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결국 그 얘기는 집에서 하는 행동들, 혼술, 혼밥,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뭐 아까 말씀하셨던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것들 보시니까 거기에 관련된 어떤 소프트웨어 수요가 늘어나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세 번째는 이제 리모트, 원격. 예. 사실 집에만 머무를 수는 없잖아요. 지금도 지금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일을 하고 계시는데 결국 사회적인 활동을 아예 끊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모든 일련의 행동들이 비대면으로 바뀌는 거죠. 리모트로. 그래서 이제 원격과 관련된 어떤 원격 교육 이런 것들을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보복 소비, 쇼핑. 예. 집에 머무르고 스트레스 받으시면 결국 쇼핑을 많이 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쇼핑을 할 때도 과감하게 억눌렸던 소비가 이런 좀 고가 제품 수요로 늘어나는 거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난 5월 초에 좀 약간 격리를 좀 완화시키다 보니까 가장 몰렸던 사람들의 장소들이 대부분 면세점, 명품관 뭐 이런 쪽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보복 소비가 늘어날 수 있는 거. 그래서 저는 이 네 가지 컨셉을 가지고 좀 찾아보면 미국 주식 내에서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이제 MS, 아마존, 스타벅스 그리고 이제 뭐 이키닉스 같은 것들. 이키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인프라 사업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수혜가 가능하다고 좀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미국에서 지금 현재 드라이브 스루가 스타벅스만큼 잘 구축된 데가 없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전에는 스타벅스가 이제 매장의 어떤 분위기 때문에 사실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드라이브 스루를 이용하려고 스타벅스를 이용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중국의 그 1위 커피 업체 누이신 커피가 사실 뭐 지금 현재 거의 몰락할 정도로 많이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보니까 그 빈자리를 지금 중국 내에서도 스타벅스가 메꾸고 있어서 스타벅스는 지금 아시아 시장 내에서 중국 점유율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왜 테슬라가 빠져 있을까요? 테슬라요? 테슬라, 니콜라 이런 어떤 전기 자동차, 수소 트럭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성장이 무궁하기 때문에 저는 관심 있게 봐야 된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닷컴 버블 때 지금 현 구간처럼 주가가 크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변곡점이 분명히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트리거가 뭐였냐면 지금 현재 테슬라처럼 매출액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10배 이상 되는 기업 수가 30개가 넘어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리고 나서 000년 3월 10일 주가 고점을 찍고 나서 한 달간 주가가 하락하는데 몇 프로 빠지는지 아세요? 몇 프로 빠졌나요? 대략적으로 34.2% 하락을 했어요. 근데 그것도 35일 만에. 제가 이 얘기를 좀 드리는 이유가 테슬라를 지금 당장 사라고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밸류가 비싸다. 만약에 이제 주가가 조정이 오게 되면 그때는 공략하는 게 맞는데 지금 사게 되면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이 오른 상태에서 잡는 거라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잘 되면 좋겠지만 혹시 모를 위기가 오게 된다고 하면 고점에 잡는 케이스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국 얘기할 때도 지금보다 훨씬 더 싸게 살 수 있는 국면이 올해로 놓고 본다고 하면 9월달 온다고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동일해요. 테슬라도 좋게 보는 종목이긴 하는데 지금 말고 주가가 어느 정도 충격이 해가지고 가격 조정을 받았을 때 그래서 올해를 놓고 봤을 때는 이번 달 아니면 한 달 정도 지난 9월달 중순 이전에 주가가 저점을 형성하게 되면 그때는 테슬라를 꼭 잡으세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도 그 거대 IT 기업에 대한 반독점 규제가 이제 좀 목소리가 커지고 있잖아요. 이런 걸 봤을 때도 테슬라는 약간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 전기차만 하고 있으니까. 맞아요. 지금 미국의 빅테크 기업이라고 하면 이 대표적인 기업들이 이제 대부분 뭐 아마존, 뭐 MS, 구글 이런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업들을 빅테크 기업이라고 하는데 이런 기업들은 사실 독과점 규제에 따른 어떤 미국 행정부의 규제가 시작하게 되면 주가 하락의 빌미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바이든 후보가 당선된다고 하면 빅테크 기업들을 규제할 거다라고 보시는 측면들이 있는데 사실 그 민주당 후보 내에서도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에는 빅테크 기업이나 은행 산업 이런 쪽에 대해서는 되게 상대적으로 온화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바이든 후보가 당선된다고 해서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가 강하게 들어갈 거다라고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빅테크 기업들이 문제가 되는 게 플랫폼 유틸리티와 플랫폼 참여자 이 두 개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 행정부가 규제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전반적인 큰 방향은 앞으로 한쪽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플랫폼 유틸리티 영역만 이제 미국 빅테크 기업이 하는 방향으로 이제 정책이
바뀔 겁니다. 그 말을 조금 더 쉽게 하면 유틸리티라는 게 사실은 이제 인프라 같은 개념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5G, 뭐 데이터 센터 이런 거에 좀 더 주력할 거다. 그렇죠. 플랫폼을 만들어서 제공만 하지 그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확장이나 응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플랫폼 참여자에 속하는 다른 기업군들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하는 거죠.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구글하고 아마존이죠. 왜냐하면 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확장성이 무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빅테크 기업보다 작은 사업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경쟁 자체가 안 돼 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 미국의 어떤 행정부들이 빅테크에 대한 규제의 방향성을 그렇게 놓고 하고 있는 거죠. 현 상태로 계속 간다고 하면 사실 기존의 빅테크 기업들의 파이만 계속 커지는 거거든요. 이게 참 재밌는 게 플랫폼 기업들이 이때까지는 플랫폼이라는 그 유틸리티를 확장해 오다가 이제 그 안에다가 콘텐츠를 자기들이 그렇죠. 만들어서 집어넣기 네, 시작을 네, 했거든요. 네. 그걸로 이제 한마디로 넷플릭스처럼 정말 자기 오리지널 콘텐츠를 넣으면서 음악도 하고 TV도 하고 그렇죠. 영화도 하고 책도 하고. 근데 이제 이 부분은 규제가 좀 들어올 수 있다. 네. 이렇게 내다보시는 거네요. 네, 전체적인 이제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의 방향은 그쪽 방향이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그 미국의 어떤 대선의 후보가 누가 될지에 따라서 그게 좀 약간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터치할 가능성은 낮다 말씀드리지만, 만약 트럼프 같은 경우가 재선이 된다 그러면 이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는 더 강화될 여지가 있습니다. 네, 그런 차이점은 분명히 있죠. 거대 IT 기업에 대한 반독점 규제도 트럼프보다는 조금 바이든이 덜할 거다 이렇게 네, 보는 게 네. 사실 일리가 있네요. 5G 얘기를 하셨는데 이 5G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매일 광고에서 5G 얘기하니까 익숙은 한데, 그래서 이게 뭐 인공지능이 정말 생활 속으로 침투하기 위해서는 5G 인프라가 정말 많이 깔려 있어야 된다 까지는 이제 이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 5G라는 게 그 우리가 이용하는 어떤 데이터 전송에 대한 용량과 속도를 빨라지게 하는 어떤 인프라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한국의 얘기보다는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이 미국의 큰 통신사들이 5G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어떤 주안점을 줬던 한 해가 작년이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구축된 인프라를 바탕으로 실제적으로 이제 사업을 확장하는 연도가 이제 올해부터 본격화 된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G라는 생태계는 앞으로 이제 지금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꾸준하게 커질 수 있는 사업이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네. 팀장님께서는 네. 미국 주식 뭐 갖고 계세요? 아, 저요? 네. 제가 갖고 있는 미국 주식은 아마존, 구글을 가장 좋게 봐요. 미국 주식 내에서. 그러니까 하지만 반독점 규제 칼날을 맞을 수도 있는데. 이제 물론 이제 그게 주가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요인이긴 하지만, 사실 긴 시기열로 놓고 온다고 하면 지금 그 구글과 아마존이 하고 있는 어떤 선제적인 투자 사업 영역을 보면 지금 현재 없었던 산업들을 만드는 쪽에 대부분의 R&D 투자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폼을 깔아주는 바탕이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투자를 했었고요.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ETF를 통한 투자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증시의 방향성을 놓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 지수가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 증시를 견인하고 있는데, 올해 3, 4분기 좀 변동성을 보이는 국면들은 분명히 있겠지만 이 구간을 지나고 나면 오히려 4, 4분기 때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다고 그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어떤 나스닥 지수, 사실 미국 주식의 성장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업들이 다 또 포트폴리오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나스닥 지수 같은 지수 추종 ETF에 투자하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 분산화된 투자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는 거죠. 다만 이제 저는 가격 거품이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달 아니면 다음 달 정도 가격 조정이 좀 보이게 된다고 하면 그때 좀 적극적으로 비중을 늘리시면 올해 4, 4분기 때 좀 따뜻하지 않으실까. 예. 따뜻한 말씀. 네,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따뜻한 겨울을 네, 보낼 수 네, 있도록 네. 또 여기 조언 주셨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문남중 대신증권 애널리스트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